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거.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맙의 안 좋았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원리버입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상승 초입부에 들어서면서 축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꽃갈콘 축하 모자까지 써서 왔습니다. 제약바이오 상승기. 사실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실적 시즌 때 실적이 잘 나오게 될 경우 헬스케어 강세가 시작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좋았었던 과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이 나오면서 지금 반등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를 많이 한 것이 아닐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몇 달 동안 제약바이오가 움직임이 있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너무나 개별주별로 움직임이 강했었고 테마성으로 단기 테마가 형성되었었던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 반등이 조금 더 길어지길 바라며,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대세 전환한 것이길 바라며 이렇게 축하하는 의미로 빠르게 와보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호실적도 나왔고요. 모멘텀이 좀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바이오 왜 좋은지, 그리고 이게 왜 우리나라 기업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익숙한 기업이죠. J&J예요. 존슨앤존슨입니다. 존슨앤존슨이 이번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호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컨센서스 애널리스트의 추정치 대비 잘 나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 발표를 할 때 컨퍼런스 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컨퍼런스 콜에서 레이저티닙, 유한양행의 표적 항암제인 레이저티닙이 언급되면서 임상 모멘텀이 한 번 더 부각되었었다는 점,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게까지 영향을 준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비만 치료제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는 2003년 이후로 보험 등재가 아예 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그 관련 법안 어떻게 변하고 있고 왜 이게 긍정적인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삭센다와 위고비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까지 그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삭센다는 정말 나온 지 5, 6년 정도 된 비만 치료제인데도 불구하고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부족하니 삭센다까지 부족해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 그리고 당뇨 치료제 시장의 개화, 거기에 글로벌 빅파마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좋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자세하게 알아보시죠. 우리들의 친구 존슨앤존슨 실적 발표 관련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존슨앤존슨의 제약사업부가 얀센이에요. 그리고 유한양행이 레이저티닙을 얀센을 라이선스 아웃했기 때문에 존슨앤존슨 실적 발표에서 들을 수 있겠죠. 어찌됐든 존슨앤존슨 2분기 실적은 호실적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보다 훨씬 잘 나왔고요. 존슨앤존슨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언급했던 부분 중 항암제 파이프라인의 증가가 좀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 아니었나. 항암제 파이프라인 중에서도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인 다잘렉스와 카티 치료제인 카빅티가 생각보다 잘 나왔고요. 항암제 파이프라인 매출이 많이 증가한다는 것은 존슨앤존슨의 항암제 관련 네트워크나 항암제 쪽에서의 입지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레이저티닙이 출시했을 때 얼마나 잘 팔리고 얼마나 잘 될지를 또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6% 이상 성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걸 증명해냈고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올해 연간 매출액 가이던스를 상향했습니다. 1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왔어서 매출액 가이던스를 한번 상향했던 과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한 번 더 소폭 상향하면서 존슨앤존슨이 하반기도 좋게 보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실적 발표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존슨앤존슨가 정말 좋은 스타트를 끊어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존슨앤존슨의 호실적이 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에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존슨앤존슨은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을 사간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존슨앤존슨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레이저 티닙에 대한 언급도 한번 했었는데 올해 주요 학회에서 레이저 티닙과 존슨앤존슨의 아미반타막 병용 1차 치료제 마리포사 임상 3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실 마리포사도 그렇고 존슨앤존슨이 레이저 티닙 임상 환자 모집이 점점 빨라지면서 임상 3상 데이터 발표를 앞당긴 바가 있어요. 임상 종료 시점도 많이 앞당겨졌고요. 발표 시점도 앞당겨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임상 환자가 잘 모이고 빠르게 끝난다라는 것 자체가 임상할 때에 환자들이 서로 소문을 내거든요. 이 약 좋더라, 이 약 괜찮더라, 너도 해봐 라고 소문을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임상 환자 모집이 더 빠르게 된 것 아니냐라는 언급이 나온 만큼 이번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말 최종 분석과 데이터 발표 가능성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EGFR 비소세포 폐암 표적 항암제 승인으로서 한 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 이제는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유한양행이 오스코텍으로부터 레이저 티닙을 사왔고 유한양행이 한 번 더 존슨앤존슨의 서브 라이선스를 한 상황이라서 분배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건데요. 일단은 큰 틀에서는 유한양행이 레이저 티닙의 글로벌 매출에 대한 로열티, 매출의 8%에서 10% 정도를 유한양행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몇천억은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한양행에 오늘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유한양행이 오스코텍으로부터 레이저 티닙을 샀기 때문에 오스코텍에게도 로열티가 갈 예정이고요. 오스코텍도 유한양행과 마찬가지로 오늘 좋은 주가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히 가볍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상승폭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좋은 이슈는 이 부분입니다. 비만 치료이자 관리는 궁극적으로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관리와 감소 법안은 제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엄청난 이슈로 저는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의회가 비만 치료에 공공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노보 노디스크나 일라이 릴리 혹은 베링걸 인겔하임과 같은 글로벌 빅파마들에게 엄청난 메리트가 될 수 있겠고요. 관련 라이선스 계약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법안입니다. 지금 미국의 60세 이상 성인 중 42%가 조금이라도 비만을 겪고 있으며 그 중에서 6% 정도는 정말 중증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비만이 이미 정말 심각한 질환이 된 것이고 시장도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인데요. 비만이 30년 전에 질병으로 분류가 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공공보험이라고 하면요, 메디케어가 대표적인데요. 메디케어는 사회보장세를 20년 이상 납부한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연방정부가 의료비의 50% 이상을 지원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 위에 써있죠. 60세 이상의 성인 중 40% 이상. 그렇다라는 거는 메디케어에 보험 등재가 됐을 시에 엄청난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 없이 위고비의 비용이 연간 2천만 원 정도거든요. 위고비가 한 펜당 100만 원이 넘고 일주일에 한 번 투약이다 보니까 엄청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험 등재나 법안이 조금이라도 추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빅파마들에게도 엄청난 좋은 흐름이 보여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관련 기업들도 계속 좋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좋아 보이니까 당뇨와 비만은 계속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게 메가 테마로 의료 AI 다음으로 함께 갈 수 있는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꿀팁인데요. 이제 메디케어와 같은 공보험에 먼저 등재가 되면요, 사보험에도 등재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너지가 장난 아닐 거기 때문에 선순환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고, 지금도 위고비나 마운자로 싹센다까지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을 것이고, 블록버스터급 의약품 탑 10 안에 이 약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싹센다와 위고비 같은 약들 지금 품귀 현상이라고요? 네, 엄청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모두 엄청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약들이 원래는 다 당뇨 치료제로 승인을 먼저 받았거나 당뇨 치료제로 개발 중이었는데, 다 비만의 효과가 엄청난 것을 보고 비만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장하고 있는 게 트렌드입니다. 제일 먼저 나왔던 거 싹센다죠. 싹센다는 GLP-1만을 타겟하는 당뇨 치료제이자 비만 치료제입니다.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GLP-1은 소화기계에 영향을 끼쳐서 포만감을 유지시키고 식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체중 감량으로 이어지는 기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GLP-1이 반감기가 짧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싹센다를 처음 개발했을 때 매일 투여를 해야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자체적으로 투여할 수는 있지만 주사를 내 배에 맨날 꽂는 것 자체가 조금은 기분이 별로겠죠. 그래서 싹센다의 넥스트 파이프라인으로 노모노디스크가 만든 게 위고비입니다. 위고비는 노보노디스크가 비만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약이고요. 이 같은 기전으로 만든 게 이제 오젬픽이에요. 그거는 당뇨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명 위고비는 일론 머스크 치료제로 불리는 비만 치료제인데요. 그만큼 체중 감량이 16%나 되는 만큼 여태까지 나온 것들 중에 최고의 비만 치료제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싹센다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였던 매일 투여가 주 1회 투여로 바뀌면서 엄청난 가능성과 긍정적인 요소들이 언급이 많이 되었었고요. 올해 4월에 국내 승인이 되었지만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도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내에 들어오려면 뭐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돼야 된다고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싹센다까지 지금 맨날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GLP-1을 타겟한다는 것은 똑같은데요. 성분이 같고 편의성이 더 높고 체중 감량이 더 많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싹센다보다 위고비를 처방받고 싶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고비가 당연히 더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위고비보다도 체중 감소율이 더 높게 나온 약물이 하나 나왔네요. 마운자로입니다. 마운자로는 GLP-1만 타겟하던 과거 비만 치료제들과는 다르게 GIP까지 타겟을 하는 약물이에요.
마운자로는 아직 당뇨병 치료제로밖에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로는 임상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임상 3상에서 체중 감량 22.5%를 기록하면서 여태까지 비만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20%는 못 넘어요 라고 얘기했던 것들과는 상반되는 엄청난 서프라이징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운자로가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의 대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마운자로가 일라이릴리의 신고가를 만들어낸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주 1회 투여인 거는 위고비와 동일한데요. 올해 6월에 국내 승인이 났지만 위고비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품귀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게 진짜 GLP-1만 타겟을 하면 포만감 유지시키고 식욕 떨어뜨리는 것만 할 수 있는데 GLP-1 수용체까지 건드리니까 식후에 증가한 지질을 처리하고 인슐린에 대한 지방의 민감성을 향상시켜요. 그러니까 당뇨병 치료제로 먼저 승인을 빨리 받은 거겠죠. 그래서 위고비와 마운자로, 삭센다까지 비만 치료제로의 선택지가 정말 많아졌다. 그리고 넥스트로는 최근에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일라이릴리의 경구용 치료제인 오포글리프론과 3중작용. 마운자로는 2중작용인데 3중까지 지금 일라이릴리가 개발 중이에요. 글루카곤까지 작용을 하는 3중작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요. 레타트루타이드라는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레타트루타이드가 24%까지 체중 감소율을 임상 2상에서 선보이면서 엄청나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노보노디스크가 삭센다로 비만 치료제 시장에 항상 넘버원 위너였는데 이번에 일라이릴리가 1등으로 등극을 하면서 순위가 바뀌었다. 이렇게 1등과 2등 사이의 간격이 크지 않을 때 엄청난 경쟁 구도가 생기게 되고요. 관련된 라이선스 계약이 많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일라이릴리도 자기가 오랜만에 갖게 된 1등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라이선스 계약과 M&A를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예로 최근에 일라이릴리가 비마구루맙이라는 항체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를 하나 인수했는데요. 베르사니스라는 회사입니다. 이제 베르사니스를 인수하면서 근육량은 유지시키는데 병용 투여했을 때 체지방은 추가로 감소시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게 된 거고요. 그 회사가 노보노디스크랑도 병용 투여를 하고 있어서 일라이릴리가 정말 이를 갈고 있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알 수 있게 된 거고, 일라이릴리의 뉴 성장동락으로 삼은 건 비만 치료제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두 회사의 대결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지금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비만 치료제의 보험 등재를 정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모두 증설을 하고 있다는 거 고려했을 때 당뇨와 비만 치료제는 지속적으로 큰 테마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헬스케어 분석 기업인 코텔리스의 경우에도 지금 5년 뒤인 2028년까지 세상에서 가장 많이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마운자로로 꼽았어요. 그만큼 비만 치료제 시장은 엄청나고, 지금 제프리스와 같은 증권사도 2026년 비만약 시장 규모를 130조 원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엄청나게 큰데 서프라이징한 임상 데이터를 들고 의약품이 출시가 되거나 출시가 예정이라고 한다면 그 시장이 개화되는 것이고, 그때 제약바이오 시장에 붐이 일어났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은 테마들,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제약바이오는 그래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